당신의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는 소름 끼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인간 유형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앞으로 누굴 믿고 누굴 피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웃으며 칼을 꽂는 자, 이중적인 인간. 미소 뒤에 숨은 칼날. 당신 주변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다가오고 친절한 말로 당신을 배려하는 듯 보이는 사람. 처음엔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당신의 작은 실수가 과장되어 소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 미소 짓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인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당신의 편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가장 먼저 배신합니다. 그들의 친절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숨기는 법. 이중적인 인간은 절대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교묘하게 주변 상황을 조종합니다. 마치 체스 게임을 두듯이 다른 사람들을 말처럼 움직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어와 비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중적인 사람은 어에게는 비가 내 뒷담화를 하더라라고 귀띔하고 비에게는 어가 너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더라라고 살짝 흘립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지켜봅니다. 싸움이 끝난 후 그는 양쪽 모두에게 다가가 내가 중재해줄게라며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불을 지르고 소방관 코스프레를 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정작 그가 문제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뢰를 시험하는 자들. 이중적인 인간들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 테스트입니다. 그들은 작은 비밀을 공유하며 당신과의 친밀감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쩍 다른 사람의 비밀을 흘리며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그들의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비밀을 지킬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는 당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을 명분을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비밀을 지킨다면 그는 점점 더 큰 비밀을 공유하며 당신을 자신의 공모자로 만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그의 게임에 말려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사람들이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무기로 만듭니다.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사람들. 이중적인 인간의 또 다른 특징은 철저한 기회주의입니다. 그들은 어떤 관계에서도 유리한 쪽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오늘은 당신의 편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의 적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이죠.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 당신과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상사 앞에서는 당신의 실수를 은근슬쩍 지적하거나 당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하게 밥 먹으러 갈래? 라고 묻습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조정 가능한 변수일 뿐입니다. 당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당신의 편이고 당신이 약해졌을 때는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부재. 가장 무서운 점은 이들에게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미안함을 느낍니다. 후회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중적인 인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배신하고도 태어납니다.
오히려 당신이 화를 내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라며 당신을 문제 삼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 GASLIGHTING라고 부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감정과 기억을 왜곡시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 기법입니다.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로 당신의 정당한 분노를 무효화시킵니다. 결국 당신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한번 당신을 조종할 기회를 얻게 되니까요. 등 뒤에서 꽂히는 칼, 보이지 않는 상처. 이중적인 인간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들의 공격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먹으로 맞으면 상처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며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당신이 승진해서 탈락했을 때, 동료들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했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을 때, 그 뒤에는 누군가의 조용한 속삭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 요즘 일 처리가 좀 느린 것 같더라. 협업하기 어려운 스타일이던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말들은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기에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이 모든 일을 벌인 사람이 당신 앞에서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요즘 힘들지? 괜찮아, 힘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아보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명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전합니다. 물론 이건 비밀인데라는 말과 함께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계속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면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당신의 험담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당신을 응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순간에는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방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들 주변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이 있는 곳에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팀이 분열되며 관계가 깨집니다. 물론 그들은 항상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중립적이었어라고 말하지만요. 넷째,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사과일 뿐입니다. 거리를 두는 용기. 이중적인 인간을 알아봤다면 다음 단계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를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멀어지려 하면 다시 친절하게 다가오고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소, 그들의 변명, 그들의 선물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또 다른 조종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입니다. 업무적인 관계라면 최소한의 예의만 유지하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약점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언젠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테니까요. 개인적인 관계라면 단호하게 끊으세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식의 애매한 거절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다시 당신의 삶에 침투할 겁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일. 이중적인 인간과의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긴장하게 되고 그들의 말을 분석하게 되며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느라 정신적으로 피곤해집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어야 합니다. 편안함을 주고 신뢰를 쌓으며 서로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계속 소진시킨다면 그것은 당신이 떠나야 할 신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것을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중적인 인간을 알아보고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챕터 2. 모든 걸 이용하는 자, 계산적인 인간. 감정 없는 계산기. 당신은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처음 만났을 때는 완벽해 보였던 사람. 세련되고 똑똑하고 매너도 좋았던 사람. 대화할 때마다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 듯했고 당신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의 모든 만남, 모든 대화, 모든 호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산적인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는 감정의 교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손익계산서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들은 당신의 직업, 인맥, 재산, 능력, 심지어 외모까지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쓸모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최고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완벽한 연기자들. 계산적인 인간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의 연기력입니다. 그들은 진심인 척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주며 당신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기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목적이 있는 연기. 그들은 감정을 흉내낼 줄 압니다. 필요할 때는 눈물도 흘리고 화도 내고 기쁨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듯 그들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연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산적인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하는 척하며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줍니다. 너 정말 대단해, 축하해. 하지만 그의 진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이제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군.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겠어. 반대로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직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건강이 나빠졌다면 계산적인 사람은 서서히 연락을 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변명으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마저도 거래의 대상. 계산적인 인간의 무서움은 연애관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랑조차도 투자로 접근합니다. 이 사람과 사귀면 내 인생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연인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외모, 재력, 학벌, 가문, 직업. 이 모든 것들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척합니다. 로맨틱한 데이트를 하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투자입니다. 언젠가 회수할 투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들은 차갑게 변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 때문에 뭘 포기했는지 알아? 이런 말들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계산적인 사람에게 사랑은 거래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랑도 끝납니다. 가족조차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계산적인 인간은 심지어 가족마저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혈연관계조차 그들에게는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 형제의 인맥을 이용하는 형제, 배우자의 성공에 기생하는 배우자.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더 교묘하게 착취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에 거절하기 어렵고 가족이기에 의심받지 않으며 가족이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라는 말 뒤에는 끊임없는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일자리를 소개해달라, 집을 담보로 내놔달라. 그리고 그 요구를 거절하면 가족이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라며 도덕적으로 몰아붙입니다. 계산적인 가족 구성원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가족을 버린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전략적 친절의 함정. 계산적인 인간이 베푸는 친절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물, 그들의 도움, 그들의 배려. 이 모든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너만 믿어. 이 말은 나중에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신뢰 확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며 당신의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돕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난 너밖에 없어. 이 말은 감정적 약점을 노리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이 사람을 버리면 안 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도와줄게. 이 말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들은 그 도움을 상기시키며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그들이 해준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의 친절은 미끼입니다.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미끼. 그들의 친절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빚을 지게 됩니다. 냉혹한 버림의 순간. 계산적인 인간의 진짜 모습은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어졌을 때 드러납니다. 그 순간의 차갑고 무자비한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당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합니다. 당신이 힘든 상황을 이야기해도 그래, 힘내라는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이미 과거의 투자일 뿐, 현재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들이 당신을 버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효율, 이것이 그들의 기준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당신을 버린 후에도 필요하면 다시 연락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또다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끄고 켤 수 있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그들의 정당화 논리. 계산적인 인간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감정만으로는 살 수 없어. 누구나 자기 이익을 챙기며 사는 거야. 이런 말들로 자신의 냉혹함을 합리화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을 미성숙하다고 여깁니다. 순수한 우정이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을 순진하다고 비웃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라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기만입니다. 현실적인 것과 계산적인 것은 다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실용적이면서도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냉혹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남기는 상처. 계산적인 인간과의 관계가 끝난 후 남는 것은 깊은 상처입니다. 특히 배신감이 큽니다.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내가 이용당할 만한 사람인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모든 친절이 의심스럽고 모든 관계가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계산적인 인간이 남기는 가장 큰 피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재산이나 기회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뢰 능력 자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습니다. 알아보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적인 인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항상 교환을 언급합니다. 무언가를 해주면서 은근히 대가를 암시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둘째, 그들의 관심은 선택적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는 연락이 잦아지고 어려울 때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셋째, 그들은 사람들을 등급화합니다. 누가 더 유용하고 누가 덜 유용한지 공공연하게 평가합니다. 넷째, 그들에게는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진심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약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합니다.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 용기. 계산적인 인간을 알아봤다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을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진심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끊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입니다. 또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에게 당신이 계산적이라서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계산 없이 웃어주는 사람, 이익이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당신의 성공도 실패도 함께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계산적인 인간을 멀리하는 것은 차갑고 냉정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챕터 3. 분노로 세상을 조종하는 자, 감정폭력형 인간.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시작. 폭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주먹이나 물리적인 공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사람을 무너뜨리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폭력입니다. 그리고 이 폭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폭력형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연인일 수도, 부모일 수도, 친구일 수도,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모습으로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독처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긴장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항상 그들의 기분을 살피게 되고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닌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폭발하는 분노. 감정폭력형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한 분노입니다. 정말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냅니다. 설거지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문자 답장이 늦었다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들의 분노는 상황에 비해 항상 과도합니다. 왜 문자를 30분이나 지나서 답하는 거야?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단순히 바빠서 답장이 늦었을 뿐인데 그들은 이것을 당신의 무관심, 배신, 무시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화를 냅니다.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당신이 나쁜 사람으로 규정되었으니까요. 더 무서운 것은 이 분노의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화를 부르고 오늘은 괜찮았던 일이 내일은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 죄책감이라는 족쇄. 감정폭력형 인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한마디로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전가됩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것도, 불행한 것도, 힘든 것도 전부 당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타인, 특히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화난 건 다 너 때문이야.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화나게 했으니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사과하고 달래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화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냈는데도 모르겠어. 그들은 자신의 과도한 분노조차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마치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뿐입니다. 공포로 유지되는 관계. 감정폭력형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공포로 유지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서워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 화낼 거야. 이 생각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친구를 만나려 해도 이 사람이 화낼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도 허락받아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을 피해 다니는 장애물 경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것은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매우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충분히 불안하게 만들어서 당신이 스스로 떠날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을 충분히 두렵게 만들어서 당신이 그들의 말을 따르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떠나면 나는 끝이야.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당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떠나면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당신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고립시키는 전략. 감정폭력형 인간은 당신을 서서히 고립시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그 친구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당신의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내 가족들은 너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당신의 가족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친구 만나지 마. 나랑 시간 보내야지. 직접적으로 만남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오면 화를 내고 삐지고 냉전을 합니다.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과의 평화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세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가족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취미 생활도 사라집니다. 결국 당신의 세계에는 오직 그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 고립된 당신은 더욱 무력해집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말만이 진실이 되고 그들의 관점만이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감정폭력의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 뒤바뀐 피해자와 가해자. 감정폭력형 인간은 자신을 언제나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들인데도 그들은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과도한 분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화를 냈는지는 생각 안 해?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나도 상처받았어. 너는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해. 그렇게 대화의 초점은 언제나 그들의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더 교묘한 것은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도 않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 당신을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당신은 더욱 그들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복되는 사이클. 감정폭력형 인간과의 관계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폭력의 순환 사이클 오브 바이올런스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긴장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작은 짜증, 날카로운 말투, 차가운 분위기. 당신은 불안해지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폭발입니다. 사소한 계기로 그들의 분노가 터집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모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충격과 두려움에 얼어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과와 화해입니다. 폭발이 지나간 후 그들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안도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허니문 기간입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들은 다정하고 배려심 있고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이제 변했구나.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긴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의 파괴. 감정폭력형 인간과 오래 있으면 당신의 자존감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평가절하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 왜 그렇게 모자라? 당신의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내가 뭘 알아? 당신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을 의존적으로 만들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당신은 정말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려워지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승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었던 당신은 사라지고 불안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남습니다. 이것이 감정폭력이 남기는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감정폭력형 인간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문제는 항상 타인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화나게 했고,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당신이 변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상담사 앞에서는 피해자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며 자신의 고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면 상담사도 내 편이었어. 내가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지만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약속은 당신을 달래기 위한 수단일 뿐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해답 마이너스 거리두기. 감정폭력형 인간에게 유일한 해답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조금만 참으면 변할 거야 라는 희망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착각도 떨쳐내야 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그들은 새로운 문제를 찾아낼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렵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생존입니다. 감정폭력은 당신의 정신을 파괴하고 당신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거리를 둘 때는 명확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 같은 애매한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사과하고 눈물 흘리고 협박하고 애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은 또 다른 조종일 뿐입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모든 것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 감정폭력형 인간과의 관계를 끝낸 후 당신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깊기 때문에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 상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 자신을 되찾으세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선택, 당신의 삶. 이제 그것들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감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자격이. 챕터 4. 양심이 결여된 자, 냉혈한 인간. 공감 없는 눈동자.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심인지 거짓말을 하는지 슬픈지 기쁜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사람의 탈을 쓴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 이것이 바로 양심이 결여된 인간, 냉혈한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관찰하듯 지켜보거나 때로는 즐기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힘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무표정합니다. 형식적으로 안 됐네, 힘들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 문법에 맞춰 문장을 만들듯 그들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반응을 연기할 뿐입니다. 진짜 감정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미소 짓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이 다쳤을 때, 당신이 배신당했을 때 그들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위로의 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입니다. 타인의 고통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쾌감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두 용어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리고 양심의 부재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감정을 느끼는 뇌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규범을 완벽하게 학습하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연기입니다. 내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학대받은 환경, 극심한 트라우마, 애정 결핍 속에서 자라며 양심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이코패스보다는 충동적이고 감정 기복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두 유형 모두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 살아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약 1-4%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일생 동안 만나는 100명 중 1-4명은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 동료로, 연인으로, 친구로, 심지어 가족으로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쓴 괴물. 냉혈한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너무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법을 압니다. 처음 만났을 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정확히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척하고 당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당신의 약점, 당신의 욕구, 당신의 두려움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합니다. 마치 체스를 두듯 그들은 당신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직장에서 그들은 유능한 리더나 동료로 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멋지게 하고 실적을 올리고 상사에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고 경쟁자를 짓밟으며 부하 직원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연애에서 그들은 완벽한 연인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하늘 위에 올려놓듯 대합니다. 로맨틱하고 배려심 있고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당신을 소유물처럼 대하고 통제하고 필요 없어지면 냉정하게 버립니다. 거짓말의 달인. 냉혈한 인간은 거짓말을 숨쉬듯 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눈을 피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얼굴이 빨개지는 등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릅니다.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 탐지기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태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크고 작습니다. 작게는 어제 뭐 했어? 라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는 것부터 크게는 자신의 경력, 학력, 재산을 위조하는 것까지 그들에게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만이 중요합니다. 더 교묘한 것은 그들이 부분적 진실을 섞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90%는 사실이고 10%만 거짓인 이야기. 이런 거짓말은 들키기 어렵고 설사 의심받아도 오해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라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도 당당합니다. 사과하는 대신 더 큰 거짓말로 덮어버리거나 오히려 당신을 의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내가 날 못 믿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결국 당신은 혼란스러워지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을 도구로만 보는 시선. 냉혈한 인간에게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을 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봅니다. 연인은 성욕과 소유욕을 채우는 도구, 친구는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필요한 존재, 가족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원. 이것이 그들의 인간관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쓰고 버립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아무렇지 않게 관계를 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연인도 그들에게는 그저 소모품입니다. 낡으면 버리고 새 것을 구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그들은 부하 직원을 착취합니다.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공은 자신이 가져가며 실수는 부하에게 떠넘깁니다. 부하 직원이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성과와 승진만이 중요합니다. 연애에서 그들은 상대를 소유물처럼 대합니다. 상대의 감정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 관심을 주고 원하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상대가 떠나려 하면 협박하거나 회유하지만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잃기 싫은 것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부재. 정상적인 사람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미안함, 후회, 자책.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바로잡게 만듭니다. 하지만 냉혈한 인간에게는 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해치고도 밤에 편안히 잠을 잡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음날 출근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속이는 게 너무 쉽더라라며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그들은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이 멍청해서 당한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황 탓, 타인 탓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그들은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내가 나를 의심했잖아.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더 조심했어야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넘어갑니다. 권력과 쾌감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 냉혈한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쾌감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누군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따르고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쾌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임을 즐깁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갈등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보는 게임.
마치 체스 게임처럼 사람들을 말처럼 움직이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때 그들은 짜릿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타인의 고통은 그들에게 또 다른 쾌감의 원천입니다. 누군가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며 누군가가 절망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자신의 힘을 확인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어라는 생각에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가학성 세이디점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고통에서 쾌감을 느끼는 성향. 모든 냉혈한 인간이 가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완벽한 연기 뒤의 공허함. 아이러니하게도 냉혈한 인간들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게임, 새로운 도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내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이코패스 연구자들은 이들이 사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 우정, 유대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들을 그들은 평생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느낍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동정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의 불행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타인에게 가하는 고통은 실제하며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알아보는 법과 대처법. 냉혈한 인간을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과거에 대해 모호하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질문하면 화제를 돌립니다. 이전 직장, 이전 연인, 가족관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그들 주변에는 파괴된 관계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들, 그들을 싫어하는 전 연인들, 갈등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였다고 말합니다. 셋째, 그들은 감정 표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웃거나 기쁜 이야기를 무표정하게 하거나 감정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넷째, 그들은 동물이나 약자에게 잔인합니다. 어린 시절 동물을 학대했다거나 현재도 힘없는 사람들에게 냉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규칙이나 법을 가볍게 여깁니다. 작은 거짓말, 교통법규 위반, 세금 탈루 등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사람을 알아봤다면 가장 좋은 대처법은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득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양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 냉혈한 인간과의 관계는 위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독사와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물릴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냉혈한 인간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토킹을 하거나 협박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적 도움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속았다고 해서 당신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종의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이 알아챘다는 것, 그리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혈한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포식자입니다.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챕터 5. 모든 걸 포장하는 자, 위선적인 인간. 가장 아름다운 가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선함을 가장한 악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위선적인 인간은 언제나 도덕과 정의를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사랑, 평화, 정의, 평등, 배려, 희생. 그들은 이런 단어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받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진짜 리더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미움을 보여주고 평등을 말하지만 차별을 행하며 정의를 부르짖지만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완벽한 이중성의 표본입니다. 위선자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자신의 위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인간이나 계산적인 인간과 달리 위선자는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 천사, 뒤에 악마. 위선자의 삶은 두 개의 얼굴로 나뉩니다. 공적인 얼굴과 사적인 얼굴. 그리고 그 두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그들은 완벽합니다. 자선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약자를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표현합니다. SNS에는 그들의 선행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칭찬하며 그들을 롤모델로 여깁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선 행사에 참여한 것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고, 봉사활동은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기 위해서였으며, 약자를 돕는 모습은 표를 얻기 위한 쇼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약자를 경멸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시간에 그들은 팀워크를 강조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면 부하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고 야근을 강요하며 실적이 나쁘면 냉혹하게 질책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말은 그저 포장일 뿐, 실제 경영 방식은 착취와 압박입니다. 신뢰를 먹고 자라는 기생충. 위선자가 가장 잘하는 것은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뢰를 쌓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가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원칙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척하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충분히 쌓이면 위선자는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신뢰를 무기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경쟁자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쌓아온 신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오해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런 위선자가 많습니다. 선거 때는 서민을 위한다고,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당선되면 약속은 잊혀지고 특권을 누리며 오히려 더 큰 부패에 연루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선거 때는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속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교육자 중에도 위선자가 있습니다. 겸손과 절제를 가르치면서 사치스럽게 살고 사랑과 용서를 설교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며 청렴함을 강조하면서 뒷돈을 받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아름답지만 그들의 삶은 추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가장 위험한 말. 위선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이 한마디로 그들은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며 내 미래를 위해서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식이 명문대에 가기를 바라는 것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자랑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반대하는 것도 자식의 행복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부하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며
이게 다 내 성장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부하를 성장시킬 생각은 없고 단지 자신의 일을 대신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연인이 상대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내가 걱정돼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욕과 불안 때문입니다. 상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는 대부분 화자 자신의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로 상대를 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오히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위한 인생 파괴. 위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입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그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누군가의 인생쯤은 쉽게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명망 있는 교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육에 헌신한다고 말하며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성적 좋은 학생만 편애하고 가난한 학생을 무시하며 자신에게 반항하는 학생에게는 가혹하게 대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그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학생을 문제아로 만듭니다. 저 학생은 원래 문제가 많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삐뚤어진 거야라며 학생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다른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결국 학생은 고립됩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 찍힙니다. 반면 교사는 여전히 훌륭한 교육자로 존경받습니다. 한 학생의 인생이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이미지는 지켜야 하는 것이 위선자의 논리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상사로 알려진 사람이 실제로는 부하를 괴롭힌다면 그 부하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는 누구 편을 들까요? 대부분 상사의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상사는 오랜 시간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하는 예민한 사람,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위선의 완벽함. 위선자의 무서운 점은 그들의 위선이 너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가면은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평등을 주장하던 사람이 차별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오해야. 맥락을 봐야 해.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 그렇게 자신의 위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척까지 합니다. 그들은 비판을 받으면 피해자로 둔갑합니다.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면 항상 이런 오해를 받아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세상이야라며 오히려 동정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며 위선자를 옹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조차 이미지를 지킵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과는 또 하나의 쇼일 뿐 진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고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행동합니다. 집단 속의 위선자. 개인적인 위선자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집단을 이끄는 위선자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더 큰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정치 집단의 위선자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만을 추구합니다. 종교 집단의 위선자는 신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사회운동 집단의 위선자는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명예만을 원합니다. 이들은 집단의 힘을 이용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집단 전체가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 리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우리 운동 전체를 모욕하는 거야라며 비판자를 침묵시킵니다. 그렇게 위선자는 집단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집단 속의 위선자는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진심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위선자는 자신의 야망을 위한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의 배신감과 환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위선자를 알아보는 법. 위선자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말과 행동을 비교해 보세요. 평소에 하는 말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일치하나요? 예를 들어 겸손을 강조하면서 자랑이 많다거나 청렴을 말하면서 사치스럽게 산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그들이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세요. 위선자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착하지만 낮은 사람에게는 냉담하거나 무례합니다. 식당 직원, 청소부 후배 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이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위선자는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자를 적으로 만들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넷째, 그들이 공개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에서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세요. 카메라 앞과 뒤에서, 많은 사람 앞과 소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위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그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압니다. 물론 위선자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미 끊었거나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지만요. 위선의 독을 해독하는 법. 위선자를 알아봤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위선자가 권력 있는 위치에 있거나 관계를 끊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름다운 말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하세요.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한 건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들의 이미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해도 당신이 직접 경험한 그의 행동이 진실입니다. 집단의 의견보다 당신 자신의 경험을 믿으세요. 가능하다면 그들의 위선을 기록하세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메모하고 증거를 모으세요. 언젠가 그 기록이 당신을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위선자를 비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돌아보세요. 진정한 선함이란. 위선자가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선함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좋은 행동에 숨은 의도를 찾게 되며 진실한 도움조차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함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과시하지 않으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나는 선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한 행동을 할 뿐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은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선자를 경계하되 진정한 선함까지 의심하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며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포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챕터 6. 엔딩. 사람을 볼 땐 말이 아니라 일관성을 보라. 무서운 인간은 평범한 얼굴로 다가온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유형의 무서운 인간을 살펴봤습니다. 웃으며 칼을 꽂는 이중적인 인간, 모든 것을 계산하는 냉정한 인간, 분노로 세상을 조종하는 감정폭력형 인간, 양심이 결여된 냉혈한 인간, 그리고 선함을 가장한 위선적인 인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합니다. 아니,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매력적이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친절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배려심 있는 태도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영화 속 악당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불길한 음악이 흐르고 어두운 조명이 그들을 비추며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악의가 묻어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서운 인간은 다릅니다.
그들은 밝은 조명 아래서 환하게 웃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당신을 배려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첫인상이 좋았기에, 주변 평판이 좋기에, 겉모습이 훌륭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는데 내가 오해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라고 자신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무서운 인간은 외형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야, 나는 변할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말들은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시간과 노력과 진심을 요구합니다. 무서운 인간을 알아보는 첫 번째 열쇠는 일관성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행동이 같은가? 여러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당신만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가? 진짜 좋은 사람은 일관적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무서운 인간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상사 앞에서는 공손하지만 후배에게는 오만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관대하지만 가족에게는 폭력적이며 공개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사적으로는 부도덕합니다. 이런 극심한 불일치가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시간이라는 거짓말 탐지기. 또 다른 중요한 도구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가장 정직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인간도 처음에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초반에 최선을 다해 연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 너는 나에게 정말 특별해. 이렇게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이들은 당신이 그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관계를 굳히려 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천천히 깊어집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관계가 더 오래가고 더 단단합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당신이 거절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순간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관을 믿는 용기. 우리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패턴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뭔가 이상해, 석연치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관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이 포착하지 못한 미묘한 신호들을 읽어냅니다. 표정의 미세한 불일치, 목소리 톤의 이상함, 행동의 작은 모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관을 무시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편견인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불편한 느낌을 억누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거나 주변에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세요. 물론 직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에게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긴장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본능이 경고한다면 그 신호를 존중하세요. 증거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서라는 이유로 자신의 감각을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과 행복이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힘. 무서운 인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은 안 되라는 선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의 구분선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저런 대우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무서운 인간은 경계를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작은 부탁을 하거나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경계를 조금씩 침범하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시험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불편해요. 이런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좋은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당신이 안 되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고 당신의 불편함을 이해하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인간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거나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거나 당신을 설득하려 들거나 심지어 화를 냅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면에서 좋아 보여도 경계 침범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인간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떠나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이 있는 게 혼자보다는 나아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나쁜 관계의 독소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해서 정말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무서운 인간이 당신을 고립시키려 했다면 이제 그 관계들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잃어버렸던 연결을 다시 찾고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가세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해로운 관계에 붙잡아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관계를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는 배움이 된다. 무서운 인간을 만나 상처받은 경험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어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힙니다.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고 관계의 두려움을 느끼며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이것은 고통스럽게 얻은 지혜이지만 가치 있는 지혜입니다. 상처를 배움으로 전환하세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다음에는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세요. 내가 바보였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이제 더 현명해졌어 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걸 겪었나? 라고 외로워하는 누군가에게 나도 그랬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벗어났어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은 일일 뿐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상처를 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치유하고 배우고 성장하세요.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무서운 인간을 알아보는 눈, 진짜 생존력.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수학, 과학, 역사, 언어.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람을 보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때로는 큰 상처를 입으며 그것을 배웁니다. 사람을 보는 눈, 무서운 인간을 알아보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짜 생존력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잘못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어려운 상황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실수를 통해, 관찰을 통해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계속 연마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인간도 계속 진화하고 그들의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일관성을 확인하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직관을 신뢰하고 경계를 지키는 것. 이 원칙들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은 무서운 인간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가벼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서운 인간을 멀리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하는 사람, 분노로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 양심 없이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말로는 선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탐욕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겁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당신의 행복을 앗아가며 당신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멀어지면 갑자기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어깨에 짐이 내려가고 숨쉬기가 편해지며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런 관계들이 당신의 삶을 채웁니다. 그리고 당신은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무서운 인간들과 씨름하며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그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무서운 인간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생존력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력으로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삶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오늘도 누군가의 도구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